통수학 1 첫 번째 단원부터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단원 여러분들이 앞서 오셔가지고 공부를 상당히 끝냈죠. 곱셈 공식 테스트도 보셨고, 물론 통과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앞서서 공부했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위주로 좀 다루고,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곱셈 공식의 확장, 두 번째는 다항식의 나눗셈. 근데 뭐 낯설기는 했겠지만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단원들은 아니라서,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라서 가볍게 부담 없이 쓱 한번 함께 보고 2단원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단원 먼저 강의 찍고 끝내고 그다음 2단원 다시 찍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첫 페이지 바이블 11페이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수학의 바이블 개념문 11페이지. 자, 일단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했었던 그 다항식의 연산, 문자와 식의 연산 이 파트에서 사용됐었던 용어에 대한 정리가 먼저 나오게 돼요. 다 익숙한 용어들이죠. 항, 상수항, 계수, 다항식, 단항식, 차수, 동류항 이런 것들 다 이미 들어보셨던 말들인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뜻을 알고 있느냐,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제법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x 이거 다항식이야 단항식이야? 둘 다죠. 그쵸? 둘 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단항식이라고만 대답한다거나, 그 다음에 2x 세제곱 y 제곱 z 2x 세제곱 y 제곱 z. 자, 이거 차수가 몇 차야? 차수가 몇 차야? 3차. 몇 차? 몇 차? 3차. 아주 난리가 났어요. 6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게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간다라는 것을 좀 여기에서 다루고 넘어가려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항이 무엇인가? 자, 항이 뭐였어? 우리 다항식, 단항식에도 이제 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항이라는 것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y라고 하면은 2x, 3y 각각의 하나의 덩어리도 걔네들을 우리가 각각 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2x 더하기 3y는 당연히 항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야?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식인 거지. 그러니까 2x 하면 2 곱하기 x, 수나 문자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3y, 3 곱하기 y, 수나 문자의 곱으로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곱으로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덩어리로 묶습니다. 물론 합이나 차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서로 이어져 있다, 한 덩어리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것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하기나 빼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슬래시 해주시면 그렇게 항을 구분 짓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곱하기나 나누기 같은 것들은 그냥 걔네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의미 덩어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상수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상수항 뭐였어요? 상수항. 아까 틀렸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기운 차리시고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항. 그래서 우리가 문자 없이 그냥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 각각 항이죠, 그쵸? 이거 상수항입니까? 상수항인가요? 아니죠, 그쵸? 이게 상수항 아니야. 문자가 있잖아, 그쵸?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 숫자로만 곱해져 있는 게 아니야.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ax 플러스 b, 여러분들이 뭐 자주 보던 형태의 1차식이라고 하죠. 자, ax 플러스 b. 자, 여기서 요 b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왜 대답을 못해? 뭔가 상수항이라고 얘기할 뻔했다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했었던 것과 좀 모순되는 것 같아서 잠깐 멈칫했지?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야. 어떨 때는 상수항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지? 생각해보니까 문자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만 나와 있을 때는 b는 상수항 아닙니다. 단 여기에서 a, b는 상수, a, b는 상수 이런 표현이 뒤에 덧붙여져 있으면 그럼 그때는 b가 상수항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자라고만 해서 반드시 그게 뭐 숫자가 아니라 문자 취급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 문자는 두 가지의 어떤 역할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변하는 수, 시시각각 변하는 수.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자로 x, y, 뭐 t 뭐 이런 변수들로 표현하는 거, x, y, z, t 보통 관습적으로 이런 문자들로 표현하는 것들은 변수라고 일컬어지는, 즉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숫자들을 나타내는 그런 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숫자이긴 어떤 숫자인데 그냥 아직은 잘 모르는 숫자.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어. 그냥 걔는 막 변하는 숫자가 아니야. 그냥 고정되어 있는데 아직 잘 몰라. 걔가 무슨 숫자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내가 아직은 몰라. 내가 구해야 되는 입장이야. 그런 상황에서는 그거는 고정된 수지만, 즉 시시각각 변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아직 잘 모르니까 뭔가 블랭크로 놓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의 역할은, 문자의 쓰임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변수일 때는 그냥 진짜 순수한 문자 취급을 받고, 이 상수로서의 뭔가 내가 아직 잘 몰라서 그냥 문자로 어쩔 수 없이 표현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때 우리는 얘를 상수 취급을 합니다. 숫자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수항이야? 아니죠. 상수항이야? 아니죠. 근데 단 여기 뒤에 단 A, B는 상수, 이런 얘기가 붙어 있으면 그럼 그때 야 이거 B 상수항이야? 그러면 끄덕끄덕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숫자라고 정확히 명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조건의 유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되는 게 좀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중학교 때는 크게 의식하지 않았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셨으면 이 둘의 차이는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랑 차수 뭐 이런 것들 또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포인트죠. 개수가 뭐야? 개수. 괜찮아, 말해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담겨도 여러분들인지 모릅니다. 에이, 말해봐. 얼마나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이 뭐 여기에는 뭐 그 친구들은 뭐 이런 거 대답도 못하네 뭐 하면서 놀릴 수도 있잖아. 자, 너가 한번 대답해봐. 개수가 뭐야? 문자 앞에 있는 상수. 네, 뭐 좋아요. 그러니까 뭐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숫자 부분,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숫자 부분. 자, 요 AX, X의 개수가 뭡니까? A죠, 그쵸? X 앞에 A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 아까 여기 그 뒤에 조건 붙였죠? 단 A, B는 상수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X의 개수를 늘 A라고 해왔을 겁니다. 뭐 3X 플러스 4Y. 자, 이렇게 됐었을 때 X의 개수는 3, Y의 개수는 4. 이런 것들. 자, 근데 우리가 딱딱하게 그냥 개수라는 것을 문자에 곱해진 숫자 이렇게만 공부하고 넘어가기엔 좀 아쉬워요. 이거를 어떻게 의미 부여까지 해주셔야 되냐면, 자, 3X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뭐가 떠올라요? X 3개, 그쵸? 4Y 하면요? Y 4개. 실제로 이 개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문자의 개수 몇 개냐 그러니까 개수만 개수. 그 개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X가 몇 개 있냐? 3개 있다. 그래서 그 개수가 3이다 라는 얘기는 그 문자가 3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라는 것은 그 문자의 존재 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걸 우리가 개수라고 부른다. 알겠죠? 네, 다 이해했어요? 좋아. 자, 차수는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차수. 네, 문자가 곱해진 개수. 그래서 여러분들 전원 다 틀렸었던 이 x 세제곱 y 제곱 z. 자, 이 한 보세요. 문자가 몇 개가 곱해져 있는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x, y, z 3개 곱해져 있으니까 3차요. 자, 여기 x는 3개고 y는 2개고 z는 1개니까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건 이 x라서 그래서 3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3차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아마 그 두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세요. 문자 몇 개 곱해져 있어요? 자, 문자 몇 개 곱해져 있어요? 6개 곱해져 있잖아. x 몇 개, y 몇 개, z 몇 개, 도합 몇 개. 그래, 그래서 6차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왜 아까 전에 그 두 아이 중에서 그 뒤에 말했었던 아이, 이거 3개고 2개고 1개고 해서 3차예요.
뭔가 이렇게 해서 차수를 판단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잖아, 그치? 그게 어떤 순간이었을까? 다항식의 차수를 판별하는 순간. 자, 예를 들어서 2x 세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자, 이 다항식의 차수는 무엇입니까? 몇 차? 3차. 네. 이때는 여러분들이 그 다항식의 우두머리의 차수를 불러주는 것으로 그 다항식의 차수를 언급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 여기에 혼재되어서 나타나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하셔야죠. 그래서 좀 똘똘하신 분들은 지금 이 두 개의 예시를 차수 옆에다가 적어놓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딱 나타났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항의 차수를 말하는 상황이냐, 다항식의 차수를 말하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어찌됐든 차수라는 것은 곱해진 문자의 개수, 곱해진 문자의 개수, 종류 아니에요. 개수입니다. 곱해진 문자의 개수이기 때문에 세 종류라고 해서 3차가 아니라 총 6개가 곱해져 있어서 6차라고 말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큰 거 불러줬었던 때는 뭐였지? 그거는 다항식의 차수를 말할 때. 이 다항식의 차수를 6차라고 말할 이유는 없잖아. 뭐 6개가 곱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3차, 2차, 1차의 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그 다항식의 차수를 얘기하는 게 1차가 적절하겠냐, 2차가 적절하겠냐, 3차가 적절하겠냐, 아니면 걔네들의 평균이 적절하겠냐. 평균 좀 살짝 혹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큰 놈의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불러주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런 선택을 내렸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오케이. 뭐 동류항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항,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있는 항들을 동류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예를 들어서 2x랑 x제곱은 동류항입니까? 2x랑 x제곱은 동류항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얘는 x라는 문자를 공유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x의 차수가 다르죠. x가 곱해져 있는 개수가 달라. 마치 비유하자면 여러분들 사탕 2봉지랑 사탕 3박스를 더하면 사탕 5봉지입니까? 아니죠. 사탕 2봉지랑 사탕 3박스를 더하면 그냥 2봉지 3박스야. 그렇죠? 이걸 어떻게 더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2x 더하기 3x 제곱이라는 것도 물론 사탕이라는 것은 공유하지만 봉지랑 상자는 이게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연산의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산을 못하듯 2x와 3x 제곱도 애초에 x라는 걸 공유하고는 있지만 얘네들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더하거나 뭐 빼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사탕 2개, 초콜릿 3개. 그럼 사탕 5개인가? 초콜릿 5개인가? 아니잖아. 더할 수가 없잖아. 사탕 2개, 초콜릿 3개 하면 그냥 사탕 2개, 초콜릿 3개죠. 그렇기 때문에 2x랑 3y를 더해라. 이것도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합차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합차가 가능한 것은 동류항 2x랑 3x. 그럼 2개를 더하면 몇 x? 5x. 사탕 2개, 사탕 3개. 합치면 사탕 5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똑같은 문자, 똑같은 차수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합하거나 뺄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거기에다 이름을 붙인 겁니다. 얘네들은 같은 종류의 항이야. 합하거나 뺄 수 있어. 그래서 같은 종류의 항이야 라고 해서 동류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 이해되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밑에 세부적인 어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천천히 잘 읽어주시고요. 자, 그다음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뭐 인터넷 쇼핑 좀 자주 하셨던 분들은 내림차순, 오름차순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교과서에서는 처음 보지만 그래도 뭐 네이버 말해도 되나? 뭐 아무튼 뭐 네이버나 쿠팡 뭐 이런 데서 이제 쇼핑을 할 때 뭐 가격 내림차순, 가격 오름차순 뭐 이런 것들 눌러가지고 뭐 정렬을 할 수가 있죠. 뭐 실제로 그렇게 정렬해서 보시는 분들은 막 쓰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사용됐었던 그 단어가 여기에 고스란히 똑같이 사용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올라가는 순서대로라는 소리예요. 올라가는 순서대로. 자, 그다음 내림차순은요? 내려가는 순서대로라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느냐? 차수를 기준으로 올라가면서 작성하는 게 오름차순이고 차수를 기준으로 내려가면서 작성하는 게 내림차순입니다.
근데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문자 하나를 딱 지목해줘요. 예를 들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이런 식으로 그 문자를 정확하게 지목하고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늘 다항식을 써왔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써왔었던 그 순서는 어떤 순서예요? 내림차순이야, 오름차순이야? 내림차순이죠. 점점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로 적었죠. 그래서 내림차순이 익숙하긴 한데 오름차순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그냥 알려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이해하고 그것대로 나열만 해주실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이거 모르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 역시 이거 모르면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죠.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곱셈 공식 페이지는 1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곱셈 공식 아까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또 처음이실 테니까 곱셈 공식을 외우는 그 방법, 팁 몇 가지를 좀 같이 다시 우리 복기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곱셈 공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끄덕끄덕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보고 받아들이는 공부랑 내 것을 꺼내는 공부는 엄연히 다르다고. 여러분들 아까 받았었던 그 75문제짜리 학습지 있죠? 그거 잠깐 한번 꺼내보실래요? 거기에서 한 대략 30몇 번? 한 40몇 번 정도쯤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곱셈 공식에 관한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문제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가장 쉬운 문제들만 모아놓은 게 지금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더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점점 더 뭔가 안개 속 같겠죠? 먹구름 짙게 끼어져 있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중에 뭐랑 얘가 연관되어 있을까라는 걸 떠올릴 수밖에 없죠. 내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중에서 뭘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라는 걸 떠올려야 되잖아.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뭔가를 꺼내다 쓰는 그 연습도 해야 이 문제를 푸는 게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이해하는 거, 보고 끄덕끄덕 이런 게 있었지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게 있었지라는 수준으로는 내가 문제풀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꺼내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1차 시험을 봤을 때 나 나름대로 그래도 좀 많이 봤는데 왜 막상 쓰려고 하니까 잘 안 써지지? 이게 1번 공부는 됐는데 2번 공부가 안 됐다는 점입니다. 그럼 문제 풀 때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뭘 써야 되지? 하면서 거기다 탁탁탁 막히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 엄청나게 많이 딜레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반드시 꺼내는 연습들도 하시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보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곱셈 공식 외우는 첫 번째 팁, 쓰면서 외워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이 일단 눈으로 보고 외우신 다음에 좀 몇 번 쓰면서 외우신 다음에 다 치우고 리허설 한번 보라고 했었죠.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일단 부딪혀 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5개만 쓰든 10개를 쓰든 일단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써보고 내가 기억 안 나는 거, 틀렸던 거 빨간색 펜으로 쓴 다음에 그 빨간색 펜만 집중적으로 다시 외우는 거예요. 다시 2차 시험. 아까 내가 잘 썼던 것 중에 또 까먹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빨간색 중에서 또 아직 덜 외운 게 있을 수도 있죠. 또 시험을 보고 부족한 것들 빨간색 펜으로 쓰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외우는 거. 이거 2-3번만 반복하시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외웁니다. 근데 이게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한 30분 동안 계속 들여다봐도 막상 쓰려고 그러면은 한 2-3개 정도쯤밖에 못 쓰거나 아니면은 진짜 제 시험은 계속 10번, 20번까지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꼭 잘 지켜주셔라. 그 다음 두 번째 팁. 이 곱셈 공식은요, 그냥 단순히 텍스트로만 외우게 되면은 응용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만 외우는 사람들은, 이 텍스트로만 외운 사람들은 그 말하는 건 겁나게 잘하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때 응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2x 플러스 3의 제곱은 하면은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위치 가지고 외우시게 되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은 왼쪽에 있는 거 제곱, 2 곱하기 왼쪽 오른쪽,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 제곱. 그러니까 2x 플러스 3의 제곱은 4x 제곱, 그 다음 2 곱하기 왼쪽 오른쪽 하니까 12x, 그 다음 3의 제곱이니까 9.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외웠었던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것도 어떻게 외웠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만약에 텍스트로만 이렇게 외운 사람들은 자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z의 제곱은 당황한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z의 제곱은 막 이래버려. 그런데 이거를 위치로 외운 사람들은 4x제곱 9y제곱 z제곱 그 다음 플러스 아까 2x 네 기억력이 안 좋아서 좀 까먹었어. 아까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z의 제곱이었죠. 자, 얘 제곱 쓰죠. 4x 제곱 그 다음 9y 제곱 플러스 z 제곱 먼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 곱하기 짠 하니까 12xy 2 곱하기 짠 하니까 마이너스 6yz 2 곱하기 짠 하니까 마이너스 4xz 이렇게 해서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외웠는지에 따라서 이 응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텍스트로만 외운다면 이게 불가능하지만 이거를 위치 가지고 외운다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적용하는 게 가능해요. 알겠죠? 3차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런 식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거 세제곱 그 다음 3 곱하기 왼쪽 2개 오른쪽 하나 3 곱하기 왼쪽 하나 오른쪽 2개 그 다음 오른쪽 3개 이런 식으로 외우시게 된다면은 그럼 그만큼 빠르게 응용이 가능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는 공부가 아니라 쓰는 공부. 그럼 리허설해서 채점하고 다시 공부하고 하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 두 번째 텍스트로 외우는 게 아니라 위치 가지고 외우셔야 된다. 왜? 뭐 때문에? 내가 진짜 문제를 풀거나 할 때는 응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순히 외웠다라는 사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써먹을 수 있도록 외웠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도 반드시 잘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뭐 잔가지 팁이라고 한다면 좀 규칙성 파악을 좀 해가면서 외워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죠. 3차니까 개수가 3인 것들이 뭐 있겠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좀 교대로 나타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규칙 같은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만들어가면서 외우시면은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 부분 공부하실 때는 이그젠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꼭 잘 꼼꼼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2페이지에 있는 이 3개 요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한 30몇 번, 40몇 번 정도쯤에 요런 것들 아마 문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니까 잘 공부해 두시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도 잘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 뒤에 넘어가 보니까 꽤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소홀히 하시는 경우 하나가 또 있어가지고 23페이지 7번 박스에 2번 23페이지에 7번 박스에 2번 뭐 좀 괴상하게 생긴 거 있죠. 뭐 2분의 1하고 중괄호 쳐놓고 뭐 제곱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은근 잘 몰라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맨날 막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잘 외워두세요. 이번에 특히 좀 포인트 잘 맞춰놔. 선생님들이 너희가 이거를 잘 못 외운다는 걸 알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문제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겨냥해서 출제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어디에 나온다고는 미리 스포를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외워두셔야 그만큼 득을 보실 거다. 그 다음 24페이지 바이블 플러스 좋은 말들 많이 써져 있습니다. 바이블 플러스 이것도 꼼꼼하게 잘 봐두셔야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시험을 보진 않겠지만 잘 공부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이따 할당량 하실 때 그리고 앞으로 개념서, 유형서 하면서 1단원 문제를 풀어 나가실 때 정말 몇십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좋은 팁들이에요. 알겠죠? 잘 간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이 이번에 새로 생긴 컨텐츠라고 말씀드렸었죠. 페이지로는 4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수의 나눗셈도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어떤 버전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나누기 공부하면서 배웠었던 거. 뭐 12 나누기 2는 12, 2 6개 들어가요. 12, 0 나머지는 0입니다. 뭐 하면서 이제 했었던 되게 귀여운 나눗셈이 있었죠.
뭐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도 뭐 15 나누기 4 하면은 15 4 3개 들어가요. 12 3 몫은 3이고 나머지는 3입니다 라고 했었던 거. 이 귀여운 나눗셈이 있었죠? 네, 이걸 먼저 공부했고 그 다음에 6학년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뭐 나눗셈 어떻게 하는 것도 배웠어요. 3 나누기 4 뭐야? 4분의 3 그치? 분수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음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에서의 나눗셈도 우리가 두 가지 버전으로 공부를 했어요. 하나가 진짜 말 그대로 나누기,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15 나누기 4라는 것을 할 때 이렇게 해서 3개 들어가요. 12 그다음 3. 그래서 얘는 나머지입니다. 몫은 3이고 나머지는 3이에요. 이 나머지는 반드시 요 i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왜요? 얘보다 커졌다면 네가 덜 나눈 거야 하면서 이제 그때 막 공부하고 그랬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그 풋풋했었던 어린 날 그 초등학교 3, 4학년 시절 그때 공부했었던 나눗셈. 그다음 초등학교 6학년 때 썼던 거. 15 곱하기 4분의 1로 쓸 수 있어서 얘는 답이 4분의 15야. 분수로 표현하는 나눗셈 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나눗셈이 겁나게 어려웠었는데 이때부터 나누기가 제일 쉬운 연산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13,247 나누기 24는 딱 24분의 13,247 끝! 그쵸? 나누기가 얼마나 쉬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이제 혁신적인 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나누기가 이 수에서는 두 가지 타입으로 적용이 됐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자를 사용한 식의 나눗셈에서 배웠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3x 세제곱 y 제곱 나누기 2xy 뭐 이런 것들 배웠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세제곱이었나? 세제곱 y 제곱. 마치 이 두 타입 중에서 이 두 번째 타입처럼 문제를 풀곤 했었죠. 이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지수법칙 공부하면서 단항식과 단항식의 연산 파트에서 처음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이 뭐 이 a 제곱 플러스 b 뭐 플러스 3 하고 나누기 뭐 a 플러스 b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a 플러스 b 분의 2a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3으로 쓸 수 있다. 뭐 이 정도도 배웠었죠, 그렇죠? 꼭 단항식뿐만 아니더라도 이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눗셈을 분수의 꼴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음을 학습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두가 이 수의 나눗셈 두 타입 중에서 어떤 타입에 해당해요? 1번이야, 2번이야? 2번. 아이, 눈만 제대로 뜨고 있으면 2번이라 얘기하잖아, 그치? 2번 타입을 배웠죠? 아직 1번을 공개 안 했잖아. 그게 지금이야. 그게 지금이야. 1번 방식처럼도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요 컨텐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아요. 그냥 하는 방법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나누기 x 플러스 1 2 해볼까? x 플러스 2. 자, 내가 이걸 해보고 싶다. 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이거 식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 플러스 2분의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이라고만 대답해도 돼. 그것도 정답이야. 그치만 우리가 요 첫 번째 방식처럼도 나눠보고 싶다 이겁니다. 또 어떻게 해? 이거랑 똑같이 하면 되죠. 그래서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나누기 x 플러스 2 라고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이 수의 나눗셈을 했었을 당시에 야, 얘 안에 얘가 몇 개 들어가 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 몫을 결정하고 그랬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하면 돼. 얘가 이 안에 몇 개가 들어갈지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얘는 어떤 실질적 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뭔가 양이 있고 양이 있어서 여기 안에 한 13개 들어가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만 좀 차이가 생깁니다. 어떻게 차이가 생기느냐? 가장 최고차 항을 만들려면 얘가 몇 개가 필요해? 가장 최고차 항을 만들려면 몇 개가 필요해? 라는 관점으로 조금 바꿔서 표현하자면 얘를 죽이기 위해 얘 얼마나 필요해?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럼 2x 세제곱이라는 것을 만들려면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돼요? 2x 제곱. 네, 이거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써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수처럼 그렇게 민감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편하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2x 제곱을 해주시면은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에서 나눗셈을 썼던 것처럼 똑같이 뺍니다. 그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다 사라질 것이고 요것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자, 그러면 역시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이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에다 몇을 곱해줘야 될까? 에헤이. 잠깐만. 마이너스 x. 네, 오케이. 미안. 내가 요걸 잘못했어. 마이너스 x, 그쵸? 여기다 마이너스 x를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x 해서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그쵸?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뺍니다. 그럼 뭐가 돼요? 7x 플러스 7이 되겠죠. 자, 똑같아. 여기다가 몇을 곱해줘야 이 7x를 제거할 수 있을까? 7. 그래서 이제 플러스 7 해주시고 여기다 7x 플러스 14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뺍니다. 자,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7이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을 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것이라고 불러주면 되고 이 맨 밑에 나왔었던 요 아이 더 이상 못 나누죠? 마이너스 7을 어떻게 만들어? 이거 가지고 더 못 만들잖아, 그치? 그래서 이 친구를 나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에서의 나눗셈과 마찬가지로 자, 우리 요 때는 아직 얘 가지고 이거 만들 수 있었어 라고 하면서 7 썼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야, 얘 가지고 이거 못 만들지 하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없었어. 자, 지금처럼 여기에 써지는 그 나머지는 얘랑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기 써져 있는 이 마이너스 7 여기 x 플러스 2 서로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저 나머지는 이 나누는 이거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가 반드시 뭐가 작아요? 뭐가 작겠어? 뭐가 작아서 내가 얘를 못 만든다라고 결정을 내렸어? 차수가 같았을 때는 괜찮아. 그렇게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 차수가 같았을 때는 만들 수 있었어, 없었어? 차수가 같았을 때는 만들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차수가 같았을 때는 만들 수 있었어. 그래서 만들었어. 근데 차수가 작아지게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어. 그래서 못 만들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는 뭐가 작을 수밖에 없다? 뭐가 작을 수밖에 없다?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듣는 수업과 내가 말하는 것은 완전 다르다고.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들은 것을 이해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할 차례예요. 자, 얘가 얘보다 차수가 어떨 수밖에 없다고? 작을 수밖에 없다고. 왜요? 얘가 얘랑 차수가 똑같거나 더 컸다면 야, 더 나눠졌잖아 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더 나눠질 수 있었잖아. 왜 덜 나눴어? 라고 할 수 있었을 테니까. 여기가 만약에 1차식이었다? 더 나눌 수 있었잖아. 2차식이었다? 더 나눌 수 있었잖아. 상수항이 됐으니까 이제 못 나누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보다 차수가 같거나 크면 안 되고 무조건 작아야만 한다. 얘랑은 관련 없어요. 얘는 관련 없죠. 얘네 둘만 관련입니다. 수에서 그랬어 뜻이.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필요한 내용 있으면 지금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이걸 다 적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여기 옆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럼 그냥 보면서 끄덕끄덕 하면 되죠.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 여기서 이 나머지는 얘보다 작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 내용이 메모의 대상입니다. 항상 공부의 포인트는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책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더 집중하고 살펴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책에 메모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 수의 나눗셈을 배우고 난 다음에 검산식이라고 하면서 배웠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어? 15라는 것은 4가 3개가 먼저 있고 거기에 나머지만큼 더해져야 그 아이가 만들어져 라고 하면서 4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만큼 더 추가를 해준다면 그때 15가 만들어져 라고 하면서 썼었던 저식 있죠. 얘도 똑같은 식을 쓸 수 있지 않겠나? 그쵸? 자, 2x 좀 나눌게요.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이라는 것은 얘가 이것만큼 있고 거기에 이 나머지만큼 더해져야 저 아이가 만들어질 거야. 그쵸? 그래서 x 플러스 2가 이 몫은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 이것만큼 있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었으니까 나머지만큼 더해지면 그럼 이 원본이 나올 거야. 아니 수에서 있는 것도 같이 있는데 특별한 거 있나요? 없죠? 그치? 다 이해됐어요? 네. 혹시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이런 검산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위에다 적어볼게요. fx라는 것을 gx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을 보통 qx라고 표현합니다. 나머지는 rx라고 표현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fx라는 것은 자,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나왔대. 그러면 gx가 몇 개만큼 있고 qx만큼 있고 거기에 뭐가 추가가 되면 rx가 추가가 되면 그럼 원본 fx가 나오겠다라고 식 쓸 수 있죠. 그래서 gx라는 것에다가 곱하기 qx를 하고 거기다가 나머지 rx를 더해주게 되면 그게 원본 fx가 나온다라고 일반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단원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이거를 토스 받아서 2단원에서 나머지 정리로 이어갑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여기 뭐 아래 아마 적혀 있긴 할 텐데 추가적으로 메모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2단원 들어가도록 할게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